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이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반대하면서 지지지지란 표현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지지,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르침을 알아야 그침을 알아야 그칠 곳을 그친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표현 왜 했을까요?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만 멈춰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저지를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알쏭달쏭하기만 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지지지의 뜻을 알고 그만 멈춰준다면 가장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겠고요. 재유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필요한 모임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뜻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경상북도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을 내놔서요. 경상북도 이경곤 정책기획관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3억 원이 넘는 달러 뭉치를 치매 어머니가 실수로 내다버린 일이 알려져서 화제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치매 환자도 늘어나면서 개인의 일로 볼 수만은 없는 현실인데요. 고령화가 가져올 경제적 피해 알아보고요. 해외에선 미국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포식자인 헤지펀드를 상대로 공매도 결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3억 원. 딸이 집에 놨던 이 달러를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라서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장롱 속 신사임당 실종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20년 앞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매를 앓다가 고령자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타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1만 행권은 아래가 뚫린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돈이나 귀금속을 많이 숨겨두는 곳이 장롱, 책상 서랍, 부엌 천장, 책꽂이, 침대, 냉장고, 그리고 가족 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쪽에서 사라지는 돈이 무려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만 원권 지폐의 절반 이상이 장롱 속에 지금 숨어서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은행 이자율도 낮고요. 또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현금을 보관하는 노인들이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 실종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니까 장롱 속에서 많이 보관을 하신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까먹고 사라지는 돈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네요. 근데 이렇게 돈이 없어지는 게 무슨 문제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권 신권이 발행된 거는 2009년 6월 달부터인데요. 네. 무려 227조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 환수액은 12조 원 정도가 되니까 50%가 채 안 되는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장롱 속 5만 원권이 더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노인들이 갖고 있다가 사라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과 한도를 좀 낮춰준다면은 네. 장롱석 현금이 유동화될 수 있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입니다. 네. 일본에 이어서 2위고요. 미국의 40%, 독일의 30%, OECD 평균 15%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 화폐를 좀 끄집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권을 발행한다든지 화폐 가치를 절상시켜주는 그 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를 펼친다면은 장롱성 5만 원 같은 현금이 100조 원 정도 그 유동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낮추거나 신권 지폐를 발행을 하면 장롱 속에 잠재고 있는 지폐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아무래도 그 신권이 나오면은 뭐 국권을 빨리 사용하는 심리가 또 강해지고요. 네. 이 때문에 소비 심리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5만 원권 50% 이상이 이렇게 또 시장에 돌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뭐 범죄 악용되는 것도 맞고 돈이 잘 돌도록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현재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 3.3% 하락했는데 이게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건데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 미국의 헤지펀드라고 있는데요. 네. 작년 말에 비디오 게임 소매 체인 회사인 게임스탑 그리고 극장 체인 회사인 AMC 정보 단말기 회사인 블랙베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의 개인 소액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레딧인데요. 네. 여기서 헤지펀드의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헤지펀드를 좀 혼내주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주에는 공매도 종목을 관련해서 일제히 매수에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무려 5배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매도 전략과 함께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이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동시에 매수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까지도 같이 매각하면서 전체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이런 그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매도라는 게 기업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걸 사서 그때 떨어졌을 때 헤지펀드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지펀드만 네, 이익을 보니까 개미들이 이걸 막아보자. 왜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냐 해서 공매도가 비율이 높은 종목을 매수해서 주가를 다시 떨어뜨린 건데 왜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 SNS 상에서 연대까지 하면서 헤지펀드의 공매도 종목만 골라서 이렇게 일전을 벌인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주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해왔던 큰 손이죠. 단연 헤지펀드인데요. 네.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들의 그 고빈도 거래와 관련해서 주문 정보를 로빈후드로부터 입수를 했는데요. 네. 무려 1,300만 명의 개인들의 주식 거래 패턴을 이제 습득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매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소액 투자가들이 증시를 통해서 차익을 벌 수가 없게 되고요. 또 투자 손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빈훗이라고 하는 무료 증권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규제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에 그 배신감을 느낀 개인 투자가들이 헤지펀드를 좀 혼내주고 주시장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인터넷상의 의기가 투합이 됐던 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것을 보여주고요. 네. 또 부자에게 뺏긴 돈을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전설적인 의적 로빈훗 전략을 썼던 것도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 사이트 로빈후드가 헤지펀드한테만 정보를 다 전달한 거니까 개인 개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시장인 민주주의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로빈후드가 헤지펀드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고서 정보를 준 거에 대해서 크게 네.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 종목을 둘러싼 헤지펀드와 로빈후드 간의 전투 계속될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호재가 많은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혜로 인식되는 종목들과 같은 경우에는 소위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기업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사고 팔면서 주가를 좀 과대 평가시키기도 하고요. 또 네. 주가 버블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M같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의 주가 수익률은 14배에 불과한데 팡주라고 해서 최근에 인기 있는 그 하이테크 관련주들은 무려 53배,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40배,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10배 수준까지 가장 고평가된 그 주가 수준을 만들어놨는데요. 네. 앨런 머스크가 세계를 구원하지 않는데도 이미 그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900% 넘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헤지 펀드와 소액 투자가들 사이에 일전은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나 로빈후드 입장을 보면 헤지펀드는 과대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맞추는 거고 그렇게 보고 로빈후드는 또 과소평가시킨 기업의 주가를 원래대로 맞추는 효과다. 같은 종목을 다르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소액 투자자들의 단체 매수에 공매도 주가가 급등했고요. 헤지펀드는 큰 손실을 볼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요. 이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은 금융 위기 직전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공매도 충격이 있은 직후에 헤지펀드 중에서 대형 회사죠. 멜빈 캐피탈이라든지 시트론 리서치 그리고 시타델, 포인트 27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자금을 수여를 받았지만 네.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불안한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우려스러운 점은 주가 변동성이 시장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SNS에 상에서 주가를 공모했는지 주가 조작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연대 매매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나온다면 주시장에는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분명한 것은 소액 투자가들이 헤지펀드와 일전을 벌이면서 주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네.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규제가 나온다면은 소액 투자가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히토류, 금, 은 그리고 원유와 같은 상품 시장에서도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융규제 강화가 된다면 또 다른 쪽에서도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국제투자은행을 비롯해서 국내 증권사들은 주식시장의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시장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그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탑 같이 중소형주들이 급등락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주시장의 질이 나빠졌다. 또 주시장의 도박판처럼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식시장의 위험 자산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큽니다. 네. 여기에다가 현재 미국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에 그 IT 버블 붕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주가가 좀 비싼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싼 주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높은 주가 수익비를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매우 취약한데요. 이제 앞으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 주시장이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예 이번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주시장에서 차익을 실현시키는 전략을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매도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이런 도전은 처음 일어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처럼 개인 투자가들이 1,300만 명이 모여서 그 포식자인 그 헤지 펀드를 공략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과 역행하는 투자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이런 그 역행 투자가 주시장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농산물 시장까지도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 정책 당국으로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주시장의 변동성 위험에 대비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변동성이 워낙 커져서 대비해야 된다. 미국 증시 변동성 커지고요. 글로벌 증시도 조정 모드로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약개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제는 중국 증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중국 증시,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시장은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중국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월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MSCI 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 주시장의 흐름을 그 지수화시키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주요 증시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중국이 104%로 미국이 71%보다 상당히 높고 또한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에서도 중국이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국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중국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예상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올해는 18배지만 내년에는 15배 정도로 싸 보이고요. 또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2년까지 두 자리 이익이 증가된다는 점에서는 뭐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1, 2년 정도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비교적 적은 중국 증시에 1, 2년 사이에 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중국 주식 사려고 하면 증권회사에서 중국물을 직접 골라서 사야 되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개인이 종목을 선택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투자가라면은 뭐 중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투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모 투신 펀드라든지 ETF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를 사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ETF인 그 CXSE라고 해서 위스덤 트리 그 중국 주식 신경제 펀드가 있습니다. 이 그 펀드들 같은 경우는 중국 국유 기업이라든지 군 관련 기업을 제한 민간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중국 핑안보험, 그리고 중국의 최대 배달 앱인 메이투안, 그리고 중국의 그 전자장거리 회사 JD.com과 같이 홍콩이나 미국,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180개를 주로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운용 보수 그 율도 0.32%로 좀 싼 편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신경제에 분산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ETF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직접 들어가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꼭 선택하지 않아도 대신 선택해서 투자해주는 공모 투신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잘 골라 알아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중국이 올해부터 강력한 전기자동차 정책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에 최고점을 기록하고요. 2060년까지는 제로화 목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는 대형 IT 기업의 전기 자동차 신규 진입을 허가를 해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에너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는 전체 자동차 중에 50%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EV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한 그 EV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모터용 자석이 좀 더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오디듐이라고 하는 히토류를 많이 함유를 해야 되는데 이 히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10까지 뭐 최근 들어와서 한 70% 정도 주가가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런 히토리 가격까지도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정책.
또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전기자동차 고성장이 예보되어 있는데 친환경 정책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보면서 또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선 민생 기살리기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북도 이경곤 정책기획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에서 지난주죠.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대책이죠? 예, 아직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경북에서 2월 19일 날 첫 발생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년을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요.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 등이 지금, 회복의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직간접 피해도 엄청나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카드 매출액도 1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또 지역 방문 관광객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이렇게 취업자도 이제 1만 2천 명이 감소해서 실업자가 2천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지역 경제 민생에 이제 길을 풀어놓고자 이런 어떤 특별본부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이 1조 원 줄었고 관광객도 절반으로 떨어졌고 힘든 건 뭐 알았지만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더욱더 심각하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네.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첫째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기부문화 범도민 캠페인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극복하고 고통을 분장하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운동입니다. 우선 도청에서부터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서 모아진 기부금으로 위기계층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께서도 위기 때마다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금모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제일 먼저 이철 지사님께서 1월 거부 전액인 1천만 원을 기부했고, 우리 도청 간부들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군, 민간단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북 모금회에 네.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금하고 있는데 이 모아진 기부금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활용하자 같은데요. 경북 모금회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금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경북 모금회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네. 이렇게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 경북 저희가 모금회. 그렇게 네. 모금회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새바람 행복버스 운영, 3고 운동 이거 전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3고, 3 영어 고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죠? 예, 먼저 이제 새바람 행복버스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민생 투어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예,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민원을 듣고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버스를 타실 생각이고요. 이렇게 전통 시장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만날 예정입니다. 2월 16일 영천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돌면서 이렇게 운행할 생각이고요. 네. 소상공인 극복 위기극복 3고 운동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사고 쓰고 민생 살리고 이런 세 가지 3고를 얘기하고요. 예, 소상공인의 팔로get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새마을회라든지 네. 한국자유촌연맹 등과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고, 쓰고, 민생 살리고 해서 3고 운동. 알겠습니다. 예. 새바람 행복버스는 도민 가까이에서 고충을 듣고 또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는 취지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또 가용 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 또 계획 이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민생 기사비 시제를 발굴했는데요.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1사분기에 추진되는 단기 과제가 이제 33개 사업에 1조 332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가 총 23개 사업에 429억 원인데요. 그렇게 빨리 투입을 하고 네. 그리고 재정 신속 집행도 작년부터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사분기 기준 소비 투자 예산액 1조 9,167억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2조 1,359원을 목표로 해서 시중에 더 많은 돈이 빨리 돌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재정을 빨리 투입해서 힘든 분들을 도와서 쓰러지는 위기에 놓인 분들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세 번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살리기 시책인데 이게 사실 당장 주변만 봐도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이분들의 기는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계획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가장 절박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좀 실책을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 대표들 14명으로 민생 자문들을 구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인, 상공회의소, 농업인, 청년 등을 망라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선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대폭 발행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도가 당초에 이제 6,430원 규모의 상품권을 이렇게 상반기 내에 소진토록 노력하고 연말까지는 확대해서 1조 원 규모로 확대해서 좀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상품권으로 그 세뱃돈 또는 용돈 주기 캠페인도 전개해서 이 상품권이 좀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좀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존도 당초 5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를 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업체당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폐업 업종 전환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점포당 경영 환경 개선비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 100%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 자문단 구성하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대폭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보전금이나 지원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중소기업에 맞습니다. 대한 지원 방안도 있다고요? 예, 중소기업은 제 지역경제 기초의 생명줄입니다. 예, 저희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우선 도 정책자금으로 대출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을 1년간 유예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북 세일테스타, 신라대한 온라인 기획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또 재정을 긴급 투입할 생각인데 네. 운수업 다시 달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재정 지원 190억 원, 또 벽지 노선에 40억 원, 그리고 특히 이제 운수 종사자 생계 안정 40억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버스에는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돈은 전액 지방비로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직접 직접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조기에 시행하고 농산물 완파 노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여행업 살리기를 위해서 이제 업체당 100만 원 지원하고 도내 2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걸로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운수업도 그렇고요.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모로 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는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향후 또 이건 어떤 계획이시죠? 예,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는 도정 역량을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특공대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고요. 이 특별본부장은 도지사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군, 대학, 기업, 단체 등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반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정책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상시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이렇게 현장의 소리를 이렇게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본부는 이제 이게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해서 중장기 민생 발전도 같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한 계획은 1차 플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는 코로나19 지원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싱크탱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탱크이자 집행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도에서는 이제 현재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로 마련된 대책은 추경 예산 편성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신속하게 민생 현장의 길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특별부문을 상시 가동해서 다양한 반별로 대책을 수시로 개최하고 새로운 시책 발굴을 계속해 나가서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대책으로 추진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제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에도 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디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저희 민생대책본부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정책기획관실로 이렇게 먼저 주시면 되는데요. 네. 대표 번호는 054-880-2110번입니다. 2110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청취자분들은요, 이렇게 민생 대책을 추진해 주시는 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또 잘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이경곤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도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벌써 설 명절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빨리 좀 떡국을 한 사발 먹고 싶습니다. 나이 드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떡국 안 먹을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깜빡했네요. 먹지 말아야겠네요. 네. 정부가 설을 앞두어서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계속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 끝까지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민심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죠. 우리 국민들은 참 협조적입니다. 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하겠다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만은 또 분명하거든요. 네.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긍정평가가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81.2%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이 모임 등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상당히 또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냐? 는 질문에는 49.3%로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위해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냐에는 다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5.5%가 세금을 좀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자영업 분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좀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의지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좀 훈훈하네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담겨 있고 또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 더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명절 연휴잖아요. 가족 간 모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동에 계신 또 부모님들 얼마나 자식 또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저 서울에 가 있는 또 큰아들, 또 저기 부산에 있는 둘째 딸 만나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다 모이면 5인 이상이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절만큼은 조금 유연하게 정책을 완화해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도 보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가족 만남을 허용해줘야 한다가 56.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집합 금지를 해야 된다도 41%로 적지 않은 비율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훈훈한 설 명절 연휴 아니겠습니까? 가족 만남만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연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여론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은 명절이라도 가족 간에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였는데 정부 네. 정책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조금 모두 다 협조 부탁드린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식시장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희 네. 프로그램 초반에도 이렇게 공매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공매도 금지, 요즘에 워낙 주식시장이 뜨거워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매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동학 개미 투자자들의 힘이 상당히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가 이제 3월 15일까지는 금지되는데 3월 6일, 16일부터 재개되면은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공매도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9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이 개념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재개를 공매도를 3월 16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는데 10명 중 6명 60.4%는 반대한다. 또 찬성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결정, 공매도를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을 담아서 반대할지 또 이 금지를 또 재개할지 풀어서 재개를 할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회의도 열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네. 공매도 금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보이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또 이야기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까? 네, 나오기도 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이거는 네. 언론이 제대로 나온다면 보도가 나오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대통령 지지율도 관심인데 최근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떤 추세인가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가 40%대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개혁 갈등이 또 해소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지지층이 돌아오는 연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큰 폭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대까지 떨어졌던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40%대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여전히 50%대로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또 부동산 정책 불만 등이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반대도 같이 높은 수치라서 알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서울과 네. PK 민심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정당 지지율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서 동반 상승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중요하겠죠. 네. 서울 지역에서도 또 부산 지역에서도 PK 지역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 지역은 한 달여 전에 부동산 이슈로 국민의힘이 앞서가던 추세에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데 최근 보수 야권 국민의힘, 국민의당 단일화 논쟁이 정당 지지율 판세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으로 가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PK 지역에서 앞서 나가다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집중 조명되면서 지지율 혼전 양상인데요. 후보 경쟁력은 조금 이따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이 더 있어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좀 더 치열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민심은 더 유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 가장 최근 발표되었던 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본선에 후보를 내는 경우 모두 다 후보를 내는 겁니다. 단일화를 못하고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결과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박영선 전 장관보다 우세한 결과인데 보수 야권은 단일화가 가장 필수적인 과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데일리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김진애 4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의 가상 대결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9.8%, 나경원 후보 26.9%, 안철수 후보 21.9%. 그러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가 나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지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각 당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과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의 결과는 좀 나뉠 것 같네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야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금 또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이 될 텐데 네.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단일화 딜레마가 이번 서울선거의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지만 선거는 정책보다 후보자 관련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도 결정하겠지만 단일화가 결정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책보다는 일단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가덕도 신공항이 최대 이슈라서 이것도 잠깐 짚어볼게요. 이낙연 대표는 2월 내에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적극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정당들이 다 가덕도 신공항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네. 후보들에게는 그렇게 또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일 수가 있겠는데 리얼미터가 YTN과 부산일보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경쟁력은 국민의힘이 더 있어 보입니다. 박형준 전 의원 28%,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15.3%, 이현주 전 의원 11.2%로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가덕도 신공항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얼마만큼 후보 경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부산에서 올라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